한 달에 87,000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쓰는데 이 돈을 낼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대한항공이 샀습니다. 펜오션도 계약했죠. 심지어 전 세계 항공사와 해운사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는데 이게 단순한 위성 인터넷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 위에는 1만 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지구를 90분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거든요. 2, 3일에 한 번씩 로켓을 쏘면서 말이죠. 머스크가 미쳤다고요? 아니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오늘은 스타링크가 왜 한국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가격표를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월 사용료 87,000원에 초기 설치비 55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KT나 SK 인터넷이 결합 할인받으면 2만 원대에도 쓰는데 누가 이걸 사겠냐고요? 근데 스타링크는 애초에 일반 가정집을 노린 게 아닙니다. B2B,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예요. 해운사나 항공사처럼 바다 위, 하늘 위에서 통신이 절실한 곳들이 타겟이죠. 설치비가 왜 55만 원이나 드냐면 사야 할 장비가 있어요. 접시 안테나, 이더넷 어댑터, 와이파이 라우터, 각종 케이블까지. 집에 SK 브로드밴드 설치할 때 기사님이 셋톱박스 놓고 가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스타링크는 유난히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인터넷이 아니라 위성 인터넷이거든요.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도 위성 인터넷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고 지연 시간이 길었거든요. 위성이 지구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고궤도에 있으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렸던 겁니다. 스타링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위성을 지구 가까이 배치했어요. 고도 550km 저궤도에 말이죠. 물리거로 가까우니까 지연 시간이 확 줄어든 거예요. 인공위성이 다 같은 높이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궤도가 달라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가 있죠. 스타링크는 저궤도에 배치됩니다. 고도 500에서 550km 정도예요.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거든요. 중궤도는 고도 2000km에서 36,000km 사이입니다. 여기에 뭐가 떠 있냐면 GPS 위성이에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 켜서 내비게이션 돌릴 때 내 위치를 잡아주는 게 바로 중궤도 위성이죠. 그리고 정지궤도는 36,000km 높이에 있습니다. 정지궤도가 특이한 게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이 공전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위성이 한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기상위성 천리안이 여기 떠 있어요. 9시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한반도 구름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게 정지궤도 위성이 찍은 겁니다. 한 지점만 계속 관측해야 하니까요. 정지궤도 위성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초속 4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도는 거죠. 반면에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하나만 띄워서는 안 되고 수천 개를 띄워서 지구 전체를 덮어야 합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10,000개 넘게 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성 1만 개,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쏴도 1년에 365개밖에 못 쏘는데 스타링크 서비스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멈출 생각도 없습니다. 최종 목표가 3만 개에서 4만 개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속도가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에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로켓을 134회 발사했어요. 2에서 3일에 한 번꼴로 로켓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너무 자주 쏘니까 이젠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번 쏠 때 위성을 하나만 싣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펠컨9 로켓 한 대에 적게는 20개, 많게는 60개까지 위성을 실어요. 궤도에 도착하면 위성들을 쭉 뿌리고 로켓은 지구로 돌아오죠. 계산해보면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 5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서 불빛들이 기차처럼 일렬로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스타링크 트레인이에요. 군집 위성이라고도 하는데 막 발사돼서 아직 자기 궤도를 못 찾은 위성들이 붙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각자 고유 궤도를 찾아 천천히 흩어집니다. 얼마 전 동탄에서도 목격됐다고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새틀라이트 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한반도 위를 지나는 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스타링크인지 언제 쏜 건지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스타링크 쓰려면 55만 원짜리 안테나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으로는 스타링크 못 쓰는 걸까요? 지금은 못 씁니다.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안테나가 위성 신호를 잡고 라우터로 연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와이파이를 핸드폰이 받는 방식이에요. 중간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다이렉트 투 셀, 줄여서 DEC입니다. 말 그대로 핸드폰이 위성이랑 직접 통신하는 거예요. 안테나 필요 없고 라우터 필요 없고 그냥 주머니에서 폰 꺼내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세상이죠. 머스크가 2년 안에 새로운 칩을 통해서 이걸 구현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미국 일부 지역에서 문자 정도는 테스트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우리가 쓰는 LTE나 5G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을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중앙 서버랑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해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인터넷이 끊기는 구간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야 음영 지역이 거의 없지만 미국은 선진국인데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차 타고 가다 보면 통신이 뚝뚝 끊겨요. 위성 인터넷이 핸드폰에 직접 연결되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24시간 365일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세상,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 위성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스타링크를 사겠다고 줄 서는 곳은 어디일까요? 통신이 생존과 직결되는 곳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운사예요. 배가 바다로 나가면 어차피 위성 인터넷을 써야 하거든요. 기존 위성 인터넷은 느리고 지연 시간도 길었는데 스타링크는 싸고 빠르니까 당연히 갈아타겠죠.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최신 기종은 기내 와이파이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여객기에서는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비행할 때 유튜브 오프라인 저장해서 가잖아요.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스타링크가 진짜 빛을 발한 건 전쟁터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통신탑을 때려 부순 겁니다. 전쟁에서 통신망 마비가 1순위거든요. 우크라이나 인터넷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줬고 우크라이나군은 이걸로 통신하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러시아군이 어디로 진격하는지 어디를 막아야 하는지 다 스타링크로 소통한 거죠. 푸틴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직접 나와서 경고했습니다. 자꾸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로켓 쏴서 스타링크 위성을 격추시키겠다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통신탑, 발전소, 유류 창고가 첫 번째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 기관망은 민간 기업 소유여도 군인들이 지킵니다. 스타링크는 지상 기반 시설이 파괴돼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적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럼 속도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느리면 아무리 좋아도 안 쓰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미 서비스 중인 미국이나 칠레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초당 97메가비트, 칠레가 110메가비트 정도 나와요. 대략 100메가비트 안팎입니다. 이게 빠른 거냐고요? 우리나라 4G LTE 평균 속도가 178메가비예요. 5G는 1000메가비트가 넘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4G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G보다는 확실히 느려요. 근데 솔직히 4G면 일상생활에 문제 없거든요. 유튜브 고화질 영상 보는 거, 온라인 게임 하는 거, 영상 통화하는 거 다 됩니다. 5G가 필요한 건 초고사양 작업이나 대용량 데이터 전송할 때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체감 차이가 크지 않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타링크가 어떻게 돈이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도 위성 인터넷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근데 다 망했죠. 위성 쏘는 비용이 너무 비쌌거든요. 스페이스X가 이걸 뒤집었습니다.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 때 우주 비행사 1명 올리는데 4억 달, 지금 환율로 6천억 원이 들었어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5,500만 달러, 약 700억 원입니다.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린 거예요. 화물 기준으로 보면 더 극적이에요. 펠컨 9이 1kg당 2,700달러, 우리나라 누리호는 26,000달러입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 가격이니까 월 8만 원 받아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스타링크로 돈을 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냥 돈 벌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멀티플래닛, 다행성 종이라는 개념이죠. 지금 인류는 지구에만 살 수 있잖아요. 단일 행성 종인 거예요. 머스크는 이걸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화성에서도 살고 달에서도 살고 여러 행성을 오가며 사는 시대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테라포밍입니다. 화성은 지금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하겠다는 거죠.
화성 지표면은 사람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지하를 뚫어서 거주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보링 컴퍼니라고 터널 뚫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죠. 처음부터 사람이 가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보내겠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스타링크는 이 거대한 계획의 자금줄입니다.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잖아요. 8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전 세계의 손이 꾸준히 들어와요. 이 돈으로 지구 인터넷망 촘촘하게 깔고 화성이랑 지구 사이 통신망도 구축하고 모박 개발도 하는 거죠.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상장합니다.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1,100조 원이 넘어요. 비상장 기업 중에 오픈 AI보다 큽니다. 상장하며 달 약 40조 원을 조달할 거라고 해요. 이 돈이 결국 화성행 티켓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스타링크 당장 쓸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 인터넷이 워낙 빠르고 싸니까요. 월 2만 원이면 되는 걸 굳이 8만 7천 원 내고 쓸 필요가 없죠. 근데 길게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핸드폰으로 위성이랑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셀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신 끊기지 않는 시대가 열려요. 바다 한가운데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사막 한복판에서도 유튜브가 되는 거죠. 당장은 해운사, 항공사, 오지 상간 지역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도입했고 펜오션 같은 해운사들도 뒤따르고 있어요. 하늘 위에 1만 개 넘는 위성이 지금도 돌고 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화성이에요. 스타링크는 그 여정의 연료통인 거죠. 오늘 밤 하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운이 좋으면 일렬로 날아가는 스타링크 트레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